배우고 행동을 가르치는 LDT 리더십 이제 45번째 곡의 45강입니다. 세계적 그 풍랑 속에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힘썼던 분이죠. 바로 백정의 범부라고 스스로를 칭하는 백범 김구 선생입니다. 백범 김수 선생은 뭐 결의의 스승, 여러 가지 수식어들이 있죠. 뭐 민족주의자, 민족의 지도자, 그리고 김구 선생의 정신, 역량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과서에서도 이제 많이 배웠기 때문에 LDT 리더십에서는 백범 김구 선생의 배우고 행동하고 가르치는 LDT 전천후 리더십의 분야, 그리고 어떤 생각, 누구를 만나고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받았으며 하는 그 멘토링 코칭, 멘토링 코칭의 대가이기도 했고, 실질적으로 백범 김구 선생은 멘토링 코칭을 통해서 세상의 물정에 눈을 뜬 것만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젊은 청년 백범 김구, 20, 30대의 백범 김구,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미래를 짊어질 젊은이들이 어떠한 정신과 마인드를 배워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이제 핀을 맞춰보겠습니다. 백범하게 되면 사람들이 흰백자에 무슨 범범자인 줄 알아요. 범범이 아니고 그건 이 범호자잖아요. 백범은 백정 일반 백이민족 그 일반 그 소위 장사미사 평범한 사람들, 낮은 계층 백정의 평범함, 무릎범자 평범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얘기할 때 항상 중에 그 38선을 그래서 부계가 연설할 때도 뭐 다큐멘터리엔 그런 게 나와 있으면 나는 그 배운 것도 별로 없고, 그리고 이 정규적인 그런 학교에서 이런 걸 해서 뭐 좋고 멋진 말을 쓰는 것보다 그 몇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적어 와서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그 직접 음성을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쉽고 간단하면서 이제 파괴력, 전달력 있는 진정성 있는 스토리텔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사진에서 딱 보게 되면 백범 김구 선생은 어린 때 상당한 열등감으로 그 많은 자괴감을 어린 나이에서부터 느껴왔습니다. 그래서 어린 때 이 김구라는 이름이라는 건 원래 구자도 9구자가 아니고 거북구자를 썼거든요. 그 거북구자를 9구자로 누구나 쉽게 부르고 쓸 수 있게끔 바꿔준 게 백범이고, 사진에서 보듯이 그 천연두를 알아가지고 어린 때 그 얼굴에 그 우리가 그 얘기하면 거의 꼼보거예요, 꼼보. 거기에서 또 키가 180 가까이 되고 힘이 세고, 황해도 이제 해주 출신인데 어린 때 백범 선생의 이름은 창암이었습니다. 창암. 이제 창암이라고 불려서 그 열등감으로 상당히 그 거친 삶을 살았고, 그 이유는 비로소 만으로 52살이 되었을 때 백범 선생이 나는 일본과의 전쟁 선전포고를 했기 때문에 이러다가 이제 가족들도 못 나고 우리 가문이 우리 뼈대가 어찌 된지도 내 아이들이 모르겠다 해서 그 아이들 김희신인데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록들을 남겨야 되겠다 해서 그 백범 일기가 아니고 일지거든요. 그 백범 일지는 자기가 상해에서 임시정부에 있으면서 그 기록들을 우리가 뼈대가 갖고 아이들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이걸 일러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때 1년 2개월 동안 그 상해에서 기록한 겁니다. 앞에 그 생각들을 거슬러 오면서 어린 때부터, 그러면서 그 상당히 그 진솔하고 솔직하고 거침없는 표현들을 썼기 때문에 그 앞으로 여러분 자전적 에세이를 쓰는 사람에게 읽어야 될 책 중에 하나, 그 백범일지를 한번 꼭 읽어봐라. 그런 걸 쓰다 보게 되면 그 서사시처럼 펼쳐지는 그 표현이라든가, 그리고 그게 항상 시나리오처럼 보여주는 게 글을 쓰는 그 작가 지망생이라든가 출간을 앞둔 사람들에게도 자전적 에세이를 쓸 때는 내가 꼭 읽어보라고 권하는 게 백범일지인데, 어린 때 그 열등감에 사로잡고 불평불만이 많았고 5살 때부터 남달랐습니다. 마하트마 간디도 그랬거든요. 이순신 장군도 그랬어요. 그 어린 때 보게 되면 그 본인을 그것도 아버지가 다 가르쳐줬겠죠. 원래 그 왕손 경순왕 후손이죠. 경순왕의
후손인데 효종 때인가? 효종 때 그 11대 할아버지가 그 역적으로 몰려가 멸문지화를 당한 거죠. 그 국내 정보를 이제 소위 말하는 청나라 쪽에 그걸 다 뺏긴다 해서 멸문지화를 당했을 때 살아남기 위해서 상인 행세를 하고 상놈 행세를 하면서 황해도 해주에서 컸는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이름은 김순영인가, 어머니가 이제 곽씨 부인인데, 그래서 어머니나 아버지가 정확한 걸 가르쳐 주면서도 상당히 거칠고 엄하게 키웠거든요. 그 하루는 그 자기 자서전에 이제 나오는 얘기, 하루는 이제 자기 이제 그 친지들이 결혼할 때 아버지도 자세나게 갓을 쓰고 팍 도포를 입고 가다가 쌍놈이 갓 쓰고 다닌다 해가지고 뒤지게 맞고, 갓을 다 짓밟히고 감히 어디 산 것들이 이런 양반 행세를 한다는데, 원래 가문이 왕족의 양반 가문인데 그런 그 수모를 당하는 걸 보고 그 5살 나이에 부엌에 식칼을 들고 그 집에 찾아가다가 또 맞고 하는 거, 또 뭐 아버지 뭐 돈을 훔쳐가지고 엿바꿔 먹으려고 했던 거, 거칠게 크면서도 왜 우리는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된다는 거, Y라는 부분이 이제 명확했던 게 바로 이제 백범 선생이죠. 그 황해도 지방이 저 지방 황해도 해주 지방, 그 저쪽이 지방에서 갖고 저거는 원본 그 김구 저 해가지고 백범일지라고 써서 그때 이제 기록들을 하나씩 그 역사적 후손들에게, 그래서 항상 역사는 기록하는 자의 것이다 하는 거죠. 뭐 여러 가지 뭐 내피셜을 가지고 그 약간 그 극단주의자들이 나쁘게 이제 표현하고 그런 자기네 진영 논리에서 그래 나오지만, 그런 걸 다 떠나서 그 결의의 스승으로서 리더로서 어떤 삶을 어떤 계기에서 살았나 하는 거는 우리에게도 이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 때 그런 좀 반항적 기질이 있어서 아버지에게 계속 물었던 거죠. 그 자기가 아버지에게 들었던 그 내용들을 기록하고 서술을 한 거냐. 우리는 형편없는, 또 하나는 그 학력이 무학이잖아요. 무학. 그 뭐 그때는 그 무학인데 나중에는 교육 사업에 헌신을 하고 학교를 만들고 서당 훈장도 하고 계몽 운동을 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그 분야에 핀을 맞춰서 우리가 백범 선생을 조금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게 어떻겠냐 하는 겁니다. 아버지에게 왜 우리는 이렇게 못하냐, 또 이렇게 관세를 당하면서 살아야 되냐, 이런 걸 물었을 때 진사가 돼야 된다는 게, 그럼 진사는 어떻게 되냐 했더니 그럼 과거를 봐야 된다. 과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가? 글 공부를 해야 된다. 이게 꼬리에 꼬리를 마인드맵 기법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졸라가지고 서당에 보내달라. 아버지 친구 그 비싼 데 못 보내고 거기에 보내가지고 이제 공부를 이제 과거 공부, 과거에 급제를 해가지고 그럼 하겠다. 얘 봤더니 황해주에 봤더니 뭐 이씨, 뭐 강씨들이 뭐 진사가 3명 4명이고 니기 두드러 팬데도 다 그 가문이지 않냐 해가지고 그 과거를 보고 진사가 되면은 정말로 떵떵거리고 괄시 안 당하고 살 수 있다 해서 과거 준비를 해서 시험을 딱 보려 했더니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그 과거 시험장을 딱 가봤더니 그 당시에 우리가 그 양반의 숫자가 상당히 늘어날 때니까 그 외척 정치를 하면서 사고팔고 하고 부정행위가 많고 뭐 노인들이 와서 아니면 자리를 주고 뭐 부정행위를 하고 사정을 하고 이런 걸 딱 보면서 김구 선생이 이번 시험을 볼 때는 아버지 이름으로 시험지를 제출해서 아버지를 먼저 진사를 만들어야 되겠다. 기특하죠. 그래서 글은 이제 사부가 해주고, 그래서 사부가 얘기했죠. 그럼 글은 네가 써라 했더니 그 옆에 있던 선생님이 글도 내가 필체가 해서 내가 써줄게 해가지고 과거 시험 그 봤던 거를 아버지가 응시한 걸로 만들어가지고 현장을 보고 그걸로 제출을 했는데 뭐 그게 통했겠습니까? 여러 가지 거기에 그 시험관이나 여러 가지들 해서 워낙 그 뇌물이나 삼국지에도 보게 되면은 동탁대 뭐 조조 밑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많아가지고 이제는 이제 글러먹 같아서 아버지가 사람 보는 눈이나 키워가지고 그 아예 그 관상을 공부해라 해서 우리 관상학 또 영화 드라마 뭐 대장 김창수 나오고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는데
그 드라마나 영화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씩 그런 걸 이슈화하는 것들은 여러분 눈여겨보고 그걸 체계적으로 학습하는 것 또한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상 공부를 해서 관상이나 공부하고 나중에 장사하고 이제 잘 사는 길을 한번 알려줄게 해서 관상책을 보다 보니까 화가 더 나는 거예요. 김구는. 왜? 자기 관상을 딱 보게 되니까 빈부귀천이 있잖아요. 빈부귀천이 있는데 내 상을 봤더니 귀한 구석은 하나도 없고 이렇게 거칠 생각, 그리고 부티도 하나도 안 나고 빈티가 나고 흉하고 천하게 보여가지고 책을 집어던지고 너무 화가 나요. 그래도 이제 공부해서 하라 해서 책을 보다 보니 관상학 이제 끝에 보니까 관상학이라는 것은 그 보여지는 그거지, 관상보다 더 중요한 거는, 상보다 더 중요한 건 몸이다 하는 게, 건강한 몸을 가지면 그게 더 나중에 더 나은 거다. 그 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마음이니라. 이런 글을 보고 자기 스스로 위안을 받으면서 그 상당히 그 자기 변화, 자기 개발, 자기 변화를 김구 선생님이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표정이 보게 되면 그 사진들이 봐보세요. 그 앞에가 이제 졸술되어 있고 이마하고 거칠고 그 손도 사람들이 잡으면 그 힘이 그 보통 장난이 아니었다고 하거든요. 그 아주 덕대도 있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관상학을 공부하면서 마음이 중요하다 하는데, 그 세상의 불평등에 대한 그런 그 세상에 대한 그 원망과 한탄이 많았고, 이제 그때 이제 생겨난 게, 그때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그게 17, 18살 때 그 동학이라는, 동학에서 만인은 평등하다, 동학에 들어오면 누구나 똑같이 대해준다는 것 때문에 동학 운동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동학의 사람들을 모으는 게, 여기는 세상이 누구나 다 평등하고 누구나 다 자유롭고 누구나 다 존중받는다, 이거에 팔려가지고 그 수하에 수백 명을 둘 정도로 해가지고 그 당시 황해도에서 유명한 아기접주라고 이제 소문이 날 정도예요. 아기접주라고 이제 소문나는 거는, 어린 나이에 접주를 하니까 아기접주라고 날 만큼 거기에서 그거를 설파하고 그 동학 사상에 빠져가지고 동학의 접주 생활을 하는데, 그때 이미 뭐 지난번에 얘기했던 녹두 장군 전봉준이가 그 고부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봉준 장군이, 녹두 장군이 그 농민 봉기를 일으켜 동학난을 일으킬 때, 그 당시 그 2대 동학교주였던 그 최시영이 이제 다 이 접지를 보내줘. 충북 보은에 직결하라 해서 그때 가서 처음 그 최시영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동학에 들어가면서, 동학,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죽을 수는 없지, 뭐라도 해봐지, 그 쥐도 고양이한테 쫓기면 돌아서서 덤빈다 하는 그런 그 뉘앙스를 딱 받고 황해도에 동학 농민군을 조직해가지고 그 동학 농민군을 이끕니다. 그래서 동학에 들어가면서 나는 이제 새로 태어났다 해서 창암이라는 이름을 김창수라고 바꾸는 거예요. 그때 개명한 그 마하트마 간디도, 그 마하트마 간디드가 뭐 탁구르가 붙여줬다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이름들이 뭐 있잖아요. 그 호치민도 196개 가명이 있었는데, 백번 김구 선생도 이름이 10개가 넘었었어요. 그러니까 이 계속 지명수배를 당하고 도망다니고 해외에 다니면서 이름들을 써서, 뭐 중국에서는 뭐 장진이라고도 썼고 뭐 장진구라고도 썼고 여러 가지 이름들을 많이 쓰면서 다녔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글을 쓸 때 이제 비로소 이제 백범 이제 김구라는 걸 9구자도 부르기 좋게 이제 바꾼 건데, 최시영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 동학 농민운동을 해서 황해도에서 그 일본군들, 관군들이 계속 공격해 오는데 우리는 죽창 들고 싸워야 돼요. 그들은 총으로 이제 갈겨대니까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 와중에도 투쟁을 하면서 훈련을 하고 학습을 하고 하는 걸 보고, 관군의 토벌, 동학군 토벌 대장이 누구였는고 하게 되면 바로 그 안태훈이에요. 안태훈 진사인데, 그 안태훈 진사가 누구냐 하면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안중근의 아버지예요. 그게 다 황해도거든요. 황해도 이제 해주인데,
거기에서 이제 밀서를 보내요. 이야기를 들으니 조직 운용이나 관리를 하는 게 강자에 강하고 약자에 강한데 너도 조선의 젊은인데 나에게 잡히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끼리는 싸우지 말자. 그러면서 비밀 협정을 맺어 그대로 지켰는데 토벌대가 들이닥치고 그리고 정 힘들고 어려우면 나에게 찾아와라 해서 나중에 김구가 찾아가가지고 김구의 가족들도 한 곳에 다 모여 살게 해주고 좋은 또 멘토도 소개시켜주고 자기 아이들 그 당시에 안중근보다 김구가 그 3살 많거든요. 그 형제들 보고 뭐 조마리아 여사도 보고 그 안에서 얘기하는데 그때 그 책에서 안중근을 표현한 게 나중에 그 전봉준이든 우리 그 리더십 사카도 로마 할 때도 이토 히로부미가 어떻게 죽었는지 해서 안중근은 명사수다한 게 그 백범일치 책에도 나옵니다. 그 당시 안중근은 16살에 결혼해가지고 이제 상투를 들고 매일 밖에 나가 사냥을 하는데 사냥 중에 날아가는 새를 쏟고 움직이는 짐승, 들짐승을 백발백중으로 막히는 그 명사수, 그런 명사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토 히로부미가 하얼빈역에서 걸어가는 이 걸어가는 모습, 팔이 움직임을 딱 보고 새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새 발을 명확하게 이제 관통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관통한 거를 그대로 관까지 묻었다는 거 아닙니까? 김구 선생도 그 저격하고 소위 그 안두희에게 나중에 경교장에서 최후를 맞이할 때 총을 맞았지만 그 이전에 총을 많이 맞았어요. 총을 맞고 그것도 정확 가운데 이제 가슴에 관통을 해가지고 병원에서 의사들도 가망 없어 하는데 얼마나 그 기기가 있었는데 끔틀결해 가지고 그 의사 올 때까지 기다려보자 해서 그거를 살려내서 그 총알은 가슴에 받고 다니는데 이때 이 모습을 딱 보게 되면 저쪽에가 이 동학 그 최시영 교주죠. 이대 교주가 있고 상해 갔을 때 그때 그 밀정이나 민족의 배신자들을 상당히 강렬하게 막강하게 처단했죠. 그 상하이 임시정부에서 이 경무국장을 했는데 그 경무국장도 그 당시 상해 임시정부로 찾아가 가지고 물었죠. 뭐 어떤 거를 원하냐 했더니 자기는 독립정부의 임시정부의 문지기를 원한다 그랬더니 이게 나한테 빼딱하게 나오나 그때가 안창호 선생인가 이제 그걸 찾아갔을 때 그래서 그걸 오해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문지기를 원한다는 건 진짜 내가 허드렛 일 이런 것들을 상당히 잘해왔고 여러 가지 생활을 하고 내가 승려 생활도 하고 뭐 행자 생활도 하고 다 해봤는데 이거 못하겠냐고 그 뜻이었는데 조금 오해가 이제 있었던 것 같다고. 그건 자기 느낌을 자기가 이제 서술해 놓은 건데 그래서 경무국장 하게 되면 지금은 임시정부의 경무국장이지만 상당히 그때 어려운 때 임시정부가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 임시정부가 상해 그 월세도 못 낼 정도 지경인데 그런 와중에서도 그 밀정이나 배신자나 민족과 조국을 팔아먹는 사람들에 대한 처단들은 아주 막강하게 잘했었습니다. 그 경무국장이 지금으로 치면 경찰청장 그런데 그때 정보까지 다 수집했으니까 그 안기부 국정원 경찰청 이런 것들을 다 함께 했던 게 이제 경무국장 아니에요. 예, 거기에 그때 이 모습입니다. 그때 김창수로 개명을 하고 그 김구 선생의 우리가 중시하는 그 LDT 계보도 어떤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받아 아버지에게 가문의 흐름이나 뿌리나 깡다구나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배웠지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글도 그 서당 아버지 친구급에서 이제 배워가지고 그 필요한 것들만 핵심들만 짚어가지고 갔었는데 그 안태훈 그 진사 안중근 이사의 아버지를 찾아갔을 때 사랑채에서 만나게 해줬던 사람이 바로 김구 선생의 정신적 지주이며 스승이며 서양 문물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는 지금의 얘기하는 그 디터미네이션 결단력을 심어준 사람이 바로 백범의 사부 성리학자 후초 고성로 선생이에요. 이 후초 고성로 선생은 삼국지의 노식처럼 그 황해도 지방에서 가장 권위 있는 유학자입니다. 그 성리학자 유학자이면서 이학로 선생의 그 계보를 이어가고 그 주변이나 이제 동문수학했던 사람들이 뛰어나서 모든 사람들이 존경을 받고 지금으로 보게 되면 그 유명 그 사설 학원에 그
인기 강사이면서 그 쪽집게 선생님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소개를 해서 김구를 딱 보더니 나이 늦게 공부하기는 늘었고 지금 너의 장점을 활용해서 네 장점에 네 행동에 맞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그 서양의 또 책을 사랑책에 가서 책을 봤더니 책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중근이 이 사형 언도를 받고 그 소위 말하는 일본의 그 고등 검찰들하고 언어 논리로 맞짱 떠서 이길 수 있었던 그 길이 아버지 안태훈의 학식과 그리고 다양한 그 정보 서적들 책 독서량이 그걸 말해줬다는 것을 입증해 줄 수 있는 그 하나하나 이제 배우는데 이게 청나라가 그리고 이거 양코제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러지 않고 얘네들이 얼마나 앞서가고 있는지를 한번 가서 봐라 해서 실질적으로 그 김영진이라는 그 장사치를 만나가지고 그 청나라를 다녀오기도 합니다. 그 다녀오고 이제 여기 와서 활동하는데 또 나중에 영향들을 줬던 게 안중근에게 큰 힘을 줬던 게 또 그 조마리아 여사님, 다음에 이토 히로부미를 1909년 10월 26일 날 하얼빌 광장에서 정확하게 세 발을 맞췄던 안중근. 뭐 여러 가지 그 기록에 보면 안중근하고 이제 직접적인 관계나 이런 관계들은 썩 뭐 이어진 것들은 없다고 해요. 그러나 그 안중근 동생 뭐 안명근이나 이런 데들과의 만남을 통해 가지고 나중에 그 안학 사건으로 지명수배되고 조선총독부에 잡혀가지고 15년형을 선고받고 구속되고 서대문 형무소에서 인천으로 이동하고 이런 거를 이제 겪게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좀 그래서 김구 선생에게 영향을 줬 고성로 선생이라든가 또 하나 이제 스님들도 이제 많거든요. 그 수배당해가 지명수배당해 할 때 어디에 갔어는 거면 저 공주 이제 마속사라고 있습니다. 거기 백년암에서 그 머리를 깎고 스님이 이제 된 적도 있습니다. 다음에 그것이 그 도망 다니게 된 그 이유들도 언제 탈출해서 도망을 간 거거든요. 탈출해서 이제 도망갈 때 이때 뭐 을사 조약에 대한 반대라든가 세상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많이 나올 때 이제 치아포 사건 명성황후 이제 시해 사건이 생겨나죠. 그 일본의 그 낭인들이 서울에서 그것도 경복궁에서 명성황후를 쉬어서 그 완전히 그 시체까지도 이제 그렇게 그 못불린견 상황으로 만들면서 그 아주 잔인한 그런 행태를 한 거에 대한 김구가 아주 화가 나서 그 일본인들만 보면 일본 군만 보면 화가 치밀어 가지고 가만히 있지 못할 정도로 강했는데 그 치아포 사건이라는 게 그 황해도 치아포에서 주막 주점이라 그러잖아요. 한국말을 잘하는데 지방 사람이라는데 사투리를 안 쓰고 표준어를 사용했다. 거기에 이심 쓰는데 또 이 세상 물정을 잘한다. 그리고 항상 눈을 여기저기 돌리는데 머리를 단발령 내리고 막 그때도 이제 단발령 해가지고 막 투쟁하고 막 그럴 때거든요. 오드가단 차발불가단 뭐 신체발부 수지보 뭐 이런 게 나오면서 목은 내놓을 수 없고 막 상소문 올리고 막 그러고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단발을 딱 하고 스포츠 형태를 갖추고 조선의 도포를 입고 딱 보니까 그 뒤에 보니까 칼을 차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 장사하는 사람이라고 이제 머무른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사람들을 밀고 하고 정보 보고하는 이런 거라고 판단해 가지고 거기를 밟아 죽입니다. 모가지로 차고. 그리고 거기에 돈을 빼져 가지고 주막에 여관비를 내고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다 나눠주고 다음에 그냥 본인은 테러리스트가 아니고 이 국모 보수라 그래죠. 국모 보수는 뭔가겠든 우리 국모를 살해한 일본에 대한 내가 보복으로서 정당한 행위다 해서 방에다가 그 자기 직접 글을 써서 김창수라고 딱 써서 그걸 붙이고 내가 얘를 죽였다는 걸 나오고 이제 도망 다니다가 3개월 만에 붙잡혀가지고 구속이 되죠. 그때 그 치아포 사건이나 이런 거 사형 선고받고 그 탈출하는 게 이게 대장 김창수라는 영화가 그 스토리거든요. 그 안에서 옥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부터 L에서 자기가 배웠던 것을 그 안에 있는 그 죄 없는 그 민족주의자들
그리고 운동하던 온 사람들 뭐 여러 가지 형태들이 좀 뭐 잘 자란 잡범들도 있는데 걔들에게 글자를 가르쳐주고 문자를 가르쳐주고 항소이유서를 쓰게 만들고 이런 그 교육을 시키면서 거기서도 선생님으로 이제 그 안에서 추앙을 받기 시작합니다. 추앙을 받게 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우리 탈출하자고 여기 있으면은. 근데 사형 선고를 받고 난 다음에 사형만 집행정지 5개 있을 때 탈출하거든요. 탈출에는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스토리가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건데 제가 한번 그 한국통신회인가 옛날에 그 KT 이전에 한국통신회 강의 갔을 때 그 스토리텔링이 한창 마케팅할 때 고종이 첫 통화전화 이게 전화 그걸 가지고 스토리를 한번 만드는 게 어떠냐고 재미처럼 얘기했는데 언젠가 잡지에 보니까 그런 게 이제 나온 적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재미삼아 뭐 다른 사람도 그 생각을 했을 수 있겠지만 그때 이제 전화가 이제 개통되면서 사형 선고를 사용을 집행하게 되면 당시 이제 고종 황제에게 보고를 하고 오케이가 떨어져야 그걸 하는데 거기서 이제 인천에 있고 궁에 있고 이게 안 되잖아요. 그때 마침 전화가 있어가지고 전화 보고로 그거를 할 때 고종이 요 그림이 그 전화 통화하는 그림이거든요. 그 교환 나와가지고 이 전화를 하는 건데 그때 그 김구를 처형하려고 하는데 그 처형 이유가 뭐냐 했더니 이게 테러로 이제 살인 해가지고 여러 가지 약탈, 도주, 강도 뭐 여러 가지 죄명들을 다 붙였는데 그러면 범행 동기는 무엇이더냐 이걸 물었던 게 범행 동기를 물었을 때 그때 그 공소장에 보니까 여기 주장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국무보수라는 글자가 딱 있어가지고 국무보수니까 우리 국무를 시해한 일본군 여기는 일본군 중이라고 거기에서 김구에서는 일본군 중위가 상인을 가장한 거라고 표현되거든요. 뭐 일본에서는 단순 상인이었다 그래서 민간인을 살해했다 이걸로 붙이고 해서 칼을 차고 있었고 그걸 가만둘 수 없었다 해가지고 내가 물었을 때 그러지 않았다 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나는 국무를 시해한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서 죽였다고 딱 하는데 그 국무가 고종 황제의 누굽니까? 와이프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사형을 중지시킵니다. 사형 집행은 중지하라.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고 오간에 있을 때 이런 교육 훈련을 시키면서 탈출하자 해서 탈출해서 도망을 다닙니다. 도망을 다니면서 그 호남 쪽으로 해서 쭉 내려가야 돼. 고부 밀란 그 당시 그쪽 봉기가 일어나고 이런 그 잘못된 행정 관료들에 대한 응징들이 있고 해서 내려가다가 공주 마속사로 갑니다. 마속사에서 이야기를 듣다가 거기에서 머리를 깎고 백년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소위 말하는 그 출가라고 하잖아요. 그 출가를 할 때 그때 법명이 원종입니다. 원종이 그 법명인데 지금도 그 마속사 공주 마속사에 되면 233 그 시군구 지역 다닐 때 그 공주 쪽에 뭐 세계문화유산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 사계 안내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그 마속사에 가게 되면 정기적인 이제 행사도 하고 그 마곡사에 백범당이라 해서 백범이 이제 쓴 글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 눈길을 걸을 때 비틀거리면서 오락가락 왔다 갔다 하지 마라. 자기는 직진이다. 왜? 내가 걸었던 그 길은 후세 사람들이 내비게이션이다. 이런 것들도 있고 해서 이 마속사에서 행사하고 하는 게 마속사 백범당 있으면 한번 가게 되면 한 사람의 그 사상가나 정치가 그리고 민족주의 운동 리더들을 제대로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 세상에 뭐 박물관이든 아니면 자료실이든 도서관이든 이런 검색해서 그 1898년도에 탈옥해가지고 그 원종이라는 원종 스님이 되어서 있을 때 그 안에서도 각각의 그 생각들에 대한 자기 생각은 또 거침없이 얘기하는 스타일이 돼가지고 그 내부적으로 스님들하고 논쟁들이 그 많았나 봐요. 그 자기는 그런 논쟁의 학습을 배우고 받았기 때문에 그걸 하는데 그 절대 그 수양하는 사람들의 태도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문제 삼고 해서 공부하러 이제 금강산으로 간다 해서 떠나가지고 다시 이제 해주로 들어갑니다. 이제 해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도망 다니고 이동하면서도 서당에서 뭐 강화도 서당에서 이제 서당 선생 생활도 하고 쪽집게 가호를 받으니까 쪽집게 멘토링 코칭을 그게 이게 눈높이 교육을 했거든요. 눈높이 교육을 하면서 그때 읽었던 책들, 옥에서 읽었던 책들 이런 것들을 보니까 앞으로 우리가 신교육, 신문화 이런 근대 교육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 황해도에서 양산학교 교사를 하면서 가르치고 이끌고 하다 보니까 보강학교에 교장도 제한이 들어와서 그것도 보직 겸임을 하고 자기 또 이제 결혼을 그 최줄래 여사인데 뭐 그 전에 약혼녀가 이제 병으로 죽기도 하고 또 최줄래에게도 공부하라 해서 뭐 경신여학교인가 보내가지고 계몽운동 해가지고 다니고 항상 그 사교육, 그 학교 설립 이런 교육 사람들이 교육을 통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고 의식이 높아져야 된다는 거하고 그런 것들이 뭐 그 서당의 훈장의 자녀인 전봉존도 그렇고 깨어 있는 사람들은 뭔가 하면 다 학습을 했다는 겁니다. 그때 이제 애국 계몽 운동, 신교육 운동 그리고 그 문물들에 대한 거에서 교육을 다닐 때도 그 환등기 이런 환등기 교육을 하면서 그 영사기 돌리면서 교육하는 것들도 얘기를 하고 사람들에게 그 정신적 교육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그런 강단들이 이제 뛰어났었죠. 그리고 이제 1911년에 한일합방이 되고 조선총독부가 들어오면서 그 민족주의자들하고 독립운동가들을 무차별 잡아서 죽이고 재판도 없이 죽이고 재판에 세우고 백오인 사건이라 해서 백오인 105명을 체포 감옥 수금 이런 악랄한 짓들을 하면서 그 안학사건은 안중근 동생과의 그 관계 이런 것들을 캐면서 조선 총독부에 체포당하고 구속당합니다. 구속당해 가지고 15년형을 이제 선고받았는데 거기에서 한 4년인가 있다가 이제 가출옥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 가출옥으로 나왔는데 그 서대문 형무소에 있을 때 그 나중에 서대문 형무소에서 저 인천으로 뭐 지금으로 먼저 인천 교도소죠 옛날에 거기로 이제 이송되기 전에 그 안에서 김좌진 장군도 만났고 또 그 안에서 그 우리 역사의 산교육장 지금은 뭐 서대문구에서는 거기에 가게 되면 뭐 지금의 모습 보게 되면 저기에 뭐 김구 선생, 유관순 누나 뭐 아니면 뭐 안중근이라든가 요 옆에 이제 두 분 저 윤봉길 의사라든가 또 이봉창 열사 의사 이런 분들의 사진도 과거의 서대문 형무소 사진에서 그때 그 고문당하고 그 현장들을 한번 시간 나게 되면 서대문에 가서 그걸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봐보라고 이제 권하고 싶습니다. 그 안에서 그 가출옥해서 나와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계몽운동에 나섭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가르치기도 하고 이끌기도 하고 농민 그리고 각각의 역할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제 활동하고 다니는데 1919년에 3월 1일 날 전 세계가 깜짝 놀랄 민중의 함성 소리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납니다. 이건 뭐 누구나 그 3.1 만세 운동인데 3.1 만세 운동에 대해서 그냥 3.1절 기념해서 태극기 들고 만세 정도가 아니고 당시 우리나라 인구가 2천만이거든요. 2천만 인구 중에 200만 명 이상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거리로 나와서 대한독립만세 이것을 외쳤다는 겁니다. 전 세계가 소위 말하는 깜짝 놀란 거죠. 이러한 민족이 어디 있느냐? 이러한 국민들이 어디 있느냐? 이러한 백성들이 어디 있냐? 그 위대한 국민임을 입증시킨 게 나중에 뭐 탄핵, 뭐 촛불까지도 그 명백이에서 그 우리가 그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그런 질서 유지라든가 그 리더들이라든가 팔로워십이 얼마나 막강한가. 이게 대한민국의 팔로워십은 강한데 대한민국의 리더십은 어디로 가는가는 그런 거를 고민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LDT 리더십 과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민중의 함성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죠. 그래서 그럴수록 얘네들의 탄압은, 그런 탄압의 방법에 있어서 무저항 비폭력이, 우리가 폭력을 쓰면 그들은 더 큰 폭력을 쓴다고 톨스토이가 누구에게, 마하트마 간디에게 가르쳐줬죠. 그 와중에서도 총을 든 간디가 됐던 게 지난 시간에 했던 호찌민이고, 백범 김구 선생은 원칙과 민족주의라서 민족 스스로 자주 독립국가에 큰 힘이 되고자 결국은 쫓기고 쫓기면서 중국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상해 임시정부에 찾아가가지고 문직이라도 하고 싶다 해서 경무국장 하면서, 내가 살아봤더니 가장 위험한 것들은 내부의 적이다. 그래서 이제 밀정이라든가 아니면은 배신자들, 이런 사람들 처단하는 데는 아주 잔혹하리만큼 명확한 원칙을 세우고, 그걸 했던 게 바로 그 도화선이 되고, 입금을 이제 세계 만방에 고하여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잖아요. 33인이 낭독하면서 그 리더십에 거기에 뭐 들어갔던 사람들 여러 가지, 5등은 자예야 조선의 독립국인과 자주민을 선언하노라. 이로써 세계 만방에 고하여 이런 것들을 계속 알리고 전 세계에 움직이는, 그 당시에 약소 국가들, 침탈당한 국가들은 해외에서 연결하면서, 그때 뭐 코민테른이든 뭐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뭐 사회주의 공산혁명이든 뭐 마르크스 레닌주의든 아니면 뭐 이제 보수 이 민족 이제 자유주의든 이런 것들이 나뉘면서 우리 분단된 조국의 현실들이 나올 때, 그때 유일하게 반탁 운동을 하면서 조국의 통일된 모습을 보겠다고 그 고집과 지조를 지켰던 분이 바로 백범 선생입니다. 그래서 3.1운동으로 인해 가지고 중국 상하이로 망명 가가지고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조직 중에 만들었던 조직이 한인애국단 조직이 바로 김구 선생이 만든 것입니다. 그 한인애국단 출신들이 전 세계에 우리 민족의 그 강인한 그 저항 의식과 그리고 민중의 의식, 그리고 조국 독립의 의지들을 표현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는데,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저쪽에 병실에서 찍은 그 김구 선생 가운데 보게 되면 총 맞은 딱 가운데 그 흉부에 총 맞은 자국을 그대로 해서 이제 기록으로 사진으로 남겨놓고, 또 여기에 이제 두 개의 태극기와 함께 그 사진 촬영, 그 밀정이라는 영화에 보면 이런 게 나오잖아요. 나중에 그 나오는데 뭐 의열단 뭐 김원봉 선생이 이제 합류하고 이제 그랬는데, 한인애국단 초기에는 그냥 테러단체인 줄 알았는데 일본의 요인들을 암살하기 위해서 이 전문적인 이제 조직을 만든 게 이제 한인애국단입니다. 그 한인애국단에 제일 먼저 이제 찾아왔던 게 바로 요 저쪽에 있는 그 이봉창 의사죠. 그 이봉창 이사는 한국에서 일본으로 유학 가서 아주 일본말이 능통하고 완전히 그 일본의 1.5세 이런 게다 보니까 한국말이 상당히 서툴러 가지고, 이봉창이 찾아와 가지고 자기 그 폭탄 만들어 달라고 얘기하는 걸 듣고, 얘도 이제 소위 밀정이 아닌가 또 아니면 후락치가 아닌가 이런 게에서 왔는가 해가지고 상당히 의심을 하고 했는데, 상당히 세련되고 이제 멋쟁이고 이제 들어왔는데, 술을 한번 먹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술을 취해서 그 진실이 나온다고, 자기가 왜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걸 물어봤더니, 그 일본에 있을 때 그 히로히토 천황이 지나갈 때 전 세계인들 지나는 모든 사람들을 강제로 무릎 꿇고 엎드리게 해가지고 쳐다보지도 못하게 딱 만드는 거. 그때 내가 마음 먹었던 게, 여기 폭탄 하나, 수류탄 하나 있으면 저거 죽여버리면 되겠는데 그 생각을 했는데, 지금 우리 고국 조선이 이 형태로 가 있는데, 나는 일본에서 신문물을 받고 먹기도 놀기도 살기도 누릴 것도 다 누려봤다. 이제 나의 젊음을 누구를 위해서? 우리 조국을 위해서 바쳐서
내 삶이 영원히 사는 길을 택하겠다. 그 얘기를 듣고 감동 받아가지고 그 폭탄을 이제 제조해 주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행을 했는데 폭탄이 이제 불발탄이 돼가지고 그게 안 터지죠. 안 터졌는데 그걸로 전 세계가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라서 당시 그런 일이 벌어지게 해서 일본 수상에서 일본 내각이 총사퇴하는, 일본 역사에서 그게 최초죠. 모든 내각이 그것도 총사퇴해서 물러나게 만든 그 사건이 계기가 됐던 게 이봉창 이사의 그 천황 수리탄 투척 사건입니다. 급으로 그 조작을 하고 얼른 만들어 가지고 이게 오래 끌면 안 된다 가지고 빨리 사형 집행을 했죠. 그 다음에 찾아왔던 게 여러분 그 양재역에 가게 되면은 그 양재역에서 그 열차 시민의 숲, 양재역 다음 시민의 숲이거든요. 거기에 한번 딱 보게 되면 그 매헌 스토리가 쫙 있습니다. 그게 윤봉길 의사 역이거든요. 거기 이 윤봉길 의사가 바로 엮이는데, 윤봉길 의사는 한학자이면서 상당히 많이 배우고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런데 이봉창 의사가 목숨을 던진 나이가 31살입니다. 윤봉길 의사는 23살에 자기의 젊은, 그러니 자식도 있고 일찍 결혼해가지고 여기서 같은 교육 계몽 운동을 한국에서 하다 여건이 이제 워낙 총독부가 너무 잔인하게 해가지고 조국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제 중국으로 자기 혼자 딱 갑니다. 거기에 가서 그 이제 홍커우 공원이죠. 이제 홍구공원, 우리식은 홍구공원. 그 홍구공원에서 야채 장사를 하면서 한인애국단이 이게 비밀 결산이게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임시정부 모임할 때 계속 나타나서 보고 김구하고도 안면은 있었는데 그냥 여기에 있는 조선족 정도로 생각하고 노동자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딱 어느 날 갑자기 딱 찾아와 가지고 폭탄을 만들어 달라고. 그게 뭐 천장절, 천황 생일 기념일하고 일본이 그 소위 말하는 그 전승 기념 이런 것들 행사를 홍구공원에서 한다는 그걸 얘기로 폭탄을 만들어도 사전 답사를 얼마나 그 적나라하고 집요하게 했냐고. 그 입구에 서 있는 사람 중국인 일본인 들어갈 때 표를 받고 오는 사람들은 일장기 하나 그리고 도시락 하나 물통 하나 요 세 개만 딱 들고 올 수 있다 이런 걸 다 받고 준비해 가지고 그때 이제 김구 선생께 자기의 그 계획을 얘기를 딱 하는데 너무 놀랐던 거예요. 그때 자신이 마지막 폭탄을 받고 갖고 있던 시계를 딱 꺼내서 김구에게 주죠. 이 시계는 제가 6원 주고 산 겁니다. 그 오래된 그 1, 2원도 안 되는 백번 선생의 그 시계를 하고 교환을 하자고 해요. 그 교환하고 나는 1시간 후면 끝나는데 앞으로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힘써 주십시오 해서 시계를 탁 바꿉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위에 올라온 7명의 그 일본 총사령관부터 시작해서 외무상, 그 가문이 우리나라 지금 롯데그룹이 그쪽 가문 사위로 간 거 아니에요. 거기로 해서 거기에 있던 7명 전체에 총사령관 죽게마고 치명상을 입히고 그 자리에 일본인들이 그 홍구공원에 그 사령관을 추모하기 위해서 기념관을 생기니까 중국에 있는 그 임정 그리고 중국에 있는 사람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윤봉길 기념관을 거기에다 그걸 바꿔서 만들게 된 그 우리의 혼을 알려주던 게 바로 매헌 윤봉길. 그 매헌 윤봉길이 그때 가서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고 오고 그냥 젊음의 혈기에서 하는 게 아니고 마지막 조국을 위해서 할 거라는 거를 그 사명선언서를 보고 딱 알 수 있습니다. 거기 홍콩공원에 가면 그 사명선언서가 있거든요. 남아 대장부로 태어나서 제 뜻을 이루지 못하면 살아서 돌아가지 않는다. 그 장부 출가 생불안이라는 그거를 사명선언서로 해가지고 내가 그 미션 사명선언 할 때 사명대로 해가지고 살아서 돌아가지 않는, 그러면서 이제 아내에게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편지를 다 쓰고 아들들에게도 편지를 쓴데 그 편지가 감동적입니다.
나 하나 없다고 슬퍼하거나 서러워하지 마라. 너희들에게는 나보다 더 나은 어머니가 살아계심을 행복해하라. 내 젊음에 목숨 바친다고 슬퍼하지 마라. 이거는 누군가가 해야 될 일이다. 그런 편지들을 다 쓰고 난 다음 시계까지 정리 다 하고 바로 홍커우 궁원에서 그 수류탄을, 그 수류탄이 그 도시락짜리 3kg가 되거든요. 그런데 거리가 있어가지고 수통에 담았던 그거를 던졌는데, 그거를 제작할 때 그 상당히 그 강남조선소 그 중국의 그 군무기 이런 걸 만들 때 했던 데인데, 상당히 그 앞에 그 이봉창 열사의 그 사례가 있기 때문에 신경을 쓰고 강력한 폭발력을 가지고 그거를 이제 만들었던 것으로 이제 그 기록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가 그런 과정이나 절차들을 바꾸면서, 나는 단순한 그 야채 장수 그냥 노동자 그런 장사로 알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이걸 찾아왔나. 그때 여러 단체에서 그걸 다 계획하고 있었거든요. 계획하고 있었을 때 자기의 롤모델이 바로 이봉창 의사였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반드시 조국의 독립을 생각하는, 그리고 임정을 이끌면서 이런 수탈을 받는 사람들이라면 기회가 있으면 이걸 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 기회를 찾고 왔는데 그 때가 왔다고, 그 타이밍을 얘기하는 거. 그런 기록들을 자기의 백범일지에 잘 기록을 해놨습니다. 해서 그 이후에 뭐 반탁이라든가 모스크바 삼상 이후에 뭐 여운형, 박헌영, 뭐 김일성 주석을 평양에 가서 만나고 돌아와서 두이에게 경구장에서 저격당하고, 그때 그 인파들이, 추모 인파가 100만이 거리로 나와서 그 아픔을 슬퍼했고, 북에 갔을 때는 김일성이가 황해도 해주 출신이라서 내려가지 말라고 위험하다고 그래 얘기했는데 38선을 건너 넘어가고 넘어오고, 또 하나 임정에서 그 정통성을 인정하라고 그 김구 선생이, 뭐 아시는 분들은 알고 뭐 역사학자들은 너무 잘 알지만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것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김구 선생이 직접 그 임시정부에서 루즈벨트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인정해 주는 거하고 우리가 연합군의 임정 자극으로 참여하고 우리 특수 비밀 조직단 훈련단을 만들어서 군사훈련을 시켜가지고 OSS라고 그걸 만들어서 고공 낙하해서 선전포고에서 일본을 완전히 쳐서 연합군의 임정이 참여하는 거, 이걸 해가지고 서약을 받아놓고 준비를 해가지고 완벽하게 끝냈는데 갑자기 일본이 그 항복을 선언해버리잖아요. 그 히로시마 원폭터에서. 그때 일반인들은 광복됐다고 기뻐 울었지만 김구 선생은 그때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그 통곡의 이유가 일본이 항복해서 우리가 해방된 게 아니고 우리가 연합군에 참전해서 대한민국을 승전국가로 만들려는 그 꿈이 무너졌다고. 독립된 조국, 자주 독립, 독립조국에서 이제 자주 독립, 하나가 된 통일된 조국, 통일운동가로서 그 명맥을 이어져 나왔고, 그 우리나라는 강대국이 될 필요가 없다. 그렇다고 약소국이 될 필요 없다. 강대국이 되면은 다른 나라를 침탈할 거고, 약소국이 되면 다른 나라가 우리를 침탈할 것이다. 우리는 모두가 적당히 잘 살고 활동할 수 있고 문화를 즐기고 융성할 수 있으면 문화 강국, 교육 강국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조선을 만들자고 주장을 했던 분이 바로 그분입니다. 그리고 나의 소원은 독립조선, 다음에 자주독립, 그 다음에 문화가 융성한 그런 나라, 세종대왕의 정신, 정조의 정신, 이런 것들이 이어져 나왔던 그 정신을 갖고 있는 지도자였고, 여기에 눈길을 걸어갈 때 어지럽게 걷지 말기를, 오늘 내가 걸어간 길이 훗날 다른 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라는 말, 요 두 가지 문구를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LDT 배우고 행동하고 가르치면 우리 민족의 지도자이며 사상가인, 그리고 오로지 직진했던 백범 김구 선생이었습니다.